채소계의 패셔니스타 빨주노초, 알록달록한 색상만큼이나 영양도 풍부한 보석 채소 파프리카. 유럽에서는 자주색과 검정색도 출시될 만큼 다양한 품종과 색감을 자랑하는데 한 입 베어무는 순간 공기 중에 퍼지는 경쾌한 소리, 거기에 입안 가득 맴도는 달달하고 싱그러운 향까지 색깔 따라 효능도 가지각색인 영양 만점 파프리카. 건강밥상 오늘은 파프리카와 함께한다. 피망과 혼동하기 쉬운 파프리카는 피망보다 단맛이 강하고 과육이 많게 개량한 채소인데요. 비타민C를 포함한 다양한 비타민과 풍부한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칼로리가 낮아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중남미가 고향인 파프리카는 경남 진주와 전남 강진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 아삭한 식감을 즐기기에 최적이다. 오늘의 첫 번째 레시피, 부들부들한 당면 대신 온몸 세포를 깨우는 아삭함으로 원기를 충전한다. 불지 않는 잡채, 파프리카 잡채.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그래 이 맛이야. 자연의 맛을 한국의 맛에 담았다. 파프리카 비빔밥. 입안으로 느낄 수 있는 식감이 모두 모였다. 보통 잡채 하면 당면이 많이 들어가고 채소가 조금 들어간 잡채를 생각하시는데요. 오늘은 영양 많고 색도 예쁜 파프리카를 이용하여 파프리카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웰빙 채소 파프리카는 고유의 색상이 선명하면서 꼭지가 싱싱한 것을 골라야 한다. 또 광택이 나면서 표피가 두꺼운 것을 골라야 오늘 요리의 반은 성공한 것. 파프리카와 함께 아삭함의 정석을 보여줄 우엉. 우엉은 깨끗이 씻은 후 감자 필러나 칼 등으로 껍질을 벗겨내고 채 썰어 준비한다. 칼질이 서툴다면 채칼을 이용해도 좋다. 우엉 특유의 쓴맛과 아린 맛을 없애기 위해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3분 정도 데쳐주자. 데친 우엉은 간장에 청주, 설탕, 물엿을 넣고 잘 저어가며 국물이 자박할 때까지 타지 않게 바짝 졸여준다. 우엉을 채 썰어서 끓는 물에 한번 데쳐주세요. 데쳐야지 쓴맛이 빠집니다. 양념장을 넣고 졸이실 때는 뚜껑을 열고 졸이셔야 되고요. 국물이 완전히 말랐을 때까지 볶으시면 탈 수가 있으니까 국물이 약간 자박할 정도로 볶아주세요. 이번엔 파프리카 잡채의 메인 재료, 면 역할을 담당할 채소를 손질하자. 양파와 고추는 가지런히 채 썰고 파프리카는 과일 깎듯 돌려 깎아 준비한다. 혹시 돌려 깎는 게 어렵다면 꼭지 부분을 제거한 후 파프리카를 반으로 갈라 칼이 미끄러지지 않게 단면을 뒤집어서 칼질하는 게 파프리카 채 썰기의 지혜다. 매끈한 파프리카면 완성! 오늘 파프리카 잡채에 들어가는 채소는 다 이렇게 길쭉한 일자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파프리카를 깎으실 때 돌려깎기를 하였습니다. 돌려깎기 하신 다음에 채 쓰실 때는 이 껍질 쪽으로 쓰시는 것보다 안쪽으로 쓰셔야지 손 다치지 않습니다. 잡채의 완성은 잘 볶아주는 것.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준비한 채소를 하나씩 밑간해가며 볶는다. 열에 약한 순, 색이 연한 순, 그리고 매운맛까지 사색의 색감이 참 곱다. 이제 마지막으로 졸여둔 우엉에 준비한 볶은 재료들을 넣고 젓가락으로 살살 섞어주는데 간장과 참기름 통깨를 뿌려가며 파프리카 잡채의 진한 맛을 더한다. 파프리카를 기름에 볶다가 소금으로 밑간을 했거든요. 혹시 기름이 신경 쓰이시는 분은 볶으실 때 물 한 큰술을 넣고 볶아주시면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뜨거운 당면에 손댈 염려 없는 파프리카 잡채. 입도 즐겁지만 눈도 행복해지는 황금 레시피다. 스멀스멀 올라오는 살과의 전쟁. 이 봄 파프리카 잡채 한 그릇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다이어트를 시작해보자. 파프리카 하면 영양이 많아서 보통 다이어트식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오늘 파프리카를 이용하여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함이 없는 파프리카 비빔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색상별로 성분과 효과가 다른 비타민C의 제왕 파프리카. 노랑은 루테인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고 주황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효과가 높다. 또 빨강색은 리코펜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까지 최고인데 이런 파프리카를 오래 두고 먹는 법.
꼭지 부분을 공기가 통하지 않게 꼭꼭 싸서 냉장 보관하면 오랫동안 싱싱함을 즐길 수 있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파프리카도 씨를 제거한 후 납작납작하게 채 썰어 준비한다. 파프리카 고르실 때는요. 꼭지가 싱싱해야 되고요. 약간 들어봐서 무게가 무거운 게 좋습니다. 또 표면도 매끈하고 예쁜 게 좋겠죠? 대한민국 최고의 자부심 비빔밥. 초록의 쪽파도 가지런히 손질하고 단백질을 채워줄 소고기도 마늘과 다진 양념, 간장을 넣고 조물조물 밑간해준다. 또 양념장에 들어갈 청고추는 손질해서 곱게 다져주고 영양 덩어리 잣도 잘게 다져 준비한다. 품격을 더한 양념장, 고소함이 남다르다. 파프리카 비빔밥에 단백질로 오늘 고기와 두부를 사용하는데요. 두부는 생식용 두부거나 혹시 그냥 일반 두부인 경우에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써주세요. 비빔밥의 활용 점정, 양념장을 만들어보자. 준비한 베이스 양념에 고추장은 물론 간장과 된장, 꿀, 청주를 넣고 잘 섞어준다. 마지막으로 밑간한 고기를 센 불에 볶아 고명으로 준비하면 재료 준비 끝. 이제 밥 위에 오색의 장식을 더할 차례. 자연 그대로의 맛에 단짠단짠 양념장까지 올리면 파프리카 비빔밥이 완성된다. 오늘 파프리카 비빔밥에 양념장에 제가 힘을 좀 줬거든요. 파프리카 생으로 넣어서 좀 심심한 맛이 생길까 봐 잣도 다져 넣고 청고추도 다져 넣습니다. 집된장도 한 큰술 정도 넣으시는데요. 혹시 짜면 반 큰술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로 볶음밥으로 즐겼던 파프리카가 기름기 쫙 빼고 담백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5대 영양소가 가득 담긴 한 그릇 요리, 파프리카 비빔밥. 파프리카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해 과다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파프리카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은 분들보다는 몸이 찬 분들에게 더 좋은 식품입니다. 스페인, 헝가리에서 주로 많이 재배되면서 헝가리 고추라고도 불리는 파프리카. 유럽 각지에서는 고기 요리, 채소 요리에 향신료로도 널리 쓰이는 팔색조 채소다. 감귤보다 비타민C 함유량이 높고 채소이면서도 상당한 당도를 자랑하는 보석 중의 보석. 지금까지 파프리카를 샐러드로만 즐겼다면 색다른 레시피로 미각을 깨워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이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도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이 활동량이 줄고 식사 패턴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소화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살이 찌면 나중에 키로 다 간다, 오히려 건강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성조숙증은 물론이고 고혈압, 심장병, 거기다가 지방간까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 아동 비만은 위험한 게 나중에 성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요. 예. 이 체중 조절을 위해서 끼니를 거르게 하는 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볶거나 튀기는 조리법 대신 무치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가볍게 걷기 운동이 참 좋잖아요. 이 계절의 여왕 5월에 아이들과 함께 건강 챙겨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200여 개의 뼈와 100여 개의 관절. 그 가운데 무릎 관절은 체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로 주변을 둘러싼 인대나 근육에 의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외상이나 골관절염에 가장 취약한 관절이기도 한데 활동량이 증가하는 봄철, 무릎 관절증 환자가 급증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취미의 다양화, 그리고 비만의 증가와 사무직의 증가로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대략 65세 이상에서 8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환으로는 무릎 슬관절 전방부의 연골연화증, 그리고 무릎의 전반적으로 내측 외측에 반월상 연골판 손상 및 인대 손상이 있을 경우, 그리고 나아가
무릎 전반에 걸친 통증을 유발하는 관절염이 있겠습니다. 천식과 함께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환으로 무릎 관절염이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다는데 오늘 TV두시에서는 삐걱거리는 무릎 관절, 무릎 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벌써 5월의 첫날입니다. 이 계절의 여왕 5월답게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 그래서 야외 활동, 운동량을 좀 늘려야겠다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너무 욕심이 앞서서 내 몸 상태보다 과하게 무리해서 산을 오르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이 무릎에 부담이 커져서 염증이 생기는 무릎 관절 질환 환자가 1년 중에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무릎이 좀 아픈데 좀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가 고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릎 통증도 부위별로 원인과 치료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늘 부위별 무릎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정형외과 유현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심평원 자료를 보니까 1년 중 봄철에 무릎 관절증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겨울철에 몸을 움츠리고 있다가 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갑자기 활동하니까 이게 유연성이 떨어져 있다가 무리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자, 무릎 통증 정말 이게 고질병인지 이 점부터 좀 살펴보죠. 네, 무릎의 통증과 관절염은 인구의 고령화 속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인데요. 일상과 업무가 편리해진 부분이 많아져서 육체적 노동 강도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비만 그리고 취미 활동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무릎의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무릎의 질환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릎의 통증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에도 즐기지 못하게 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우울감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어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무릎 통증을 겪는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리가 천근만근 나가는 것처럼 너무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원인이 가장 중요할 텐데 부위별로 원인이 좀 다르다고요? 무릎은 하체의 중심이 되는 관절로서 통증을 느끼게 되면 보행 및 모든 활동에 제한이 생기게 되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리가 천근만근인 것처럼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무릎의 부위별 통증과 그 원인을 스스로가 아는 것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모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부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부위마다 다른 질환을 쉽게 감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결 수월한 진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무릎의 부위별 통증을 구분하고 그리고 그 부위별로 흔한 질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게 되신다면 전문 진료가 필요한 상태인가를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초기 무릎 질환을 감별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고 나아가 통증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무릎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네. 허리나 이렇게 무릎이 쑤시면 갑자기 삭신이 쑤시면은 아, 내일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또 그게 딱 맞았어요. 그 다음날 맞아요. 이게 비가 정말 왔거든요.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의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확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예. 분명 부모님들의 현명함과 위대함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뭐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무릎 부위별 통증을 보면은 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원인도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무릎 통증에 대하여 어떻게 부위를 나누고 또 어떤 부위가 아플 때 어디가 아프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슬관절 전방부로 이 부위는 우리 무릎의 뚜껑뼈라고 할 수 있는 슬개골을 중심으로 그 주변부와 위아래 부분을 포함하는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슬관절 내외측 관절선 부위로 이 부위는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만나서 이루는 관절선 부위로 안쪽과 바깥쪽 양측을 포함하는 부위입니다. 세 번째, 내측이나 외측 슬관절 깊은 부위에 막연한 통증이 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통증 부위로 통증이 슬관절 안에서부터 발생하는 느낌일 경우 얘기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네 번째로는 슬관절 전반에 걸친 통증으로 딱히 국한된 곳 없이 무릎 전체에 걸쳐서 열감이 있고 통증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관절을 중심으로 한 무릎 통증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 주제가 무릎의 부위별 통증이거든요. 좀 자세히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슬개대퇴 증후군이라는 게 뭘까요?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이나 학생 혹은 갑작스럽게 활동량이나 운동이 증가하는 사람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무릎을 구부리거나 하는 활동 시 슬관절 전방부, 즉 뚜껑뼈라고 하는 슬개골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는 연골연화증을 먼저 쉽게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개골의 관절면, 연골 부위가 지속적으로 눌리고 압박과 같은 자극을 계속해서 받아 연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관절을 너무 쓰지 않으면 오히려 네. 연골 연화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연골 연화증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할까요? 우선 진단은 이학적 검사와 문진을 통해 초기 진단을 할 수 있겠고 정확하고 확실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MRI를 통해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꾸준히 무릎을 사용하고 적당히 운동을 해주면서 앉아있는 시간 틈틈이 그림과 같은 슬개골 마사지를 해주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되고 어렵지 않게 호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약 관리를 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악화될 시에는 슬개대퇴 관절의 영구적 손상 및 관절염으로까지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가끔 무릎에서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슬개골 마사지가 도움이 될까요? 네, 물론 부위나 원인이 다른 데 있다면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하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한 그러한 열감이나 불편감이 있을 때에도 5에서 10분의 슬개골 마사지와 20에서 30분 정도의 냉찜질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다음 슬관절 전방부 통증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환은 슬개대퇴 부정정렬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골격의 이상이 이형성이나 내측의 슬개대퇴 인대 손상 시 혹은 외측 슬개 지지대에 구축이 있을 때 발생 가능한 질환입니다. 관절면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슬개대퇴 관절면에 무리가 가게 되고 손상을 일으켜 관절염까지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퇴골과 슬개골의 정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마디끼리 이렇게 부딪힌다면 통증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조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맞지 않는 관절면으로 인해 통증이 계속 발생하는지를 초기에 파악함으로써 영구적인 손상 및 관절염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정렬에 대하여 엑스레이를 통해 평가를 해본 후 골격의 이상으로 인함인지 연부 조직의 이상으로 인함인지 감별하기 위해 CT 및 MRI를 통해 확실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로는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 교정을 목표로 경증일 경우는 테이핑 및 보조기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겠고 호전이 없이 계속되면 심해질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교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무릎이 아플 것 같은데요. 또 우리가 무릎 질환을 떠올리면 너무 무릎을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또 다른 질환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취미 활동으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운동은 건강에 많은 긍정적인 부분을 제공하지만 과할 경우에는 무릎에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슬관절 전방부 질환 중 슬개건병증이 대표적인데요. 주로 뚜껑뼈 아래 부위에 있는 인대 부착부를 중심으로 슬개건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슬개건병증은 활동적인 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염증과 함께 미세 손상 혹은 부분 파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 우리가 파스를 먼저 붙이거나 찜질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슬개건 병증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네, 정말 적당한 치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슬개건 병증은 우선 이학적 검사를 통해 초기 진단을 할 수 있겠고 MRI를 통해 또 확실히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치료로는 그동안 과하게 사용한 무릎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되겠고 소염제나 냉찜질 같은 대증적인 치료도 병행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신체의 신호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과사용을 하게 된다면 만성적인 통증과 자발적, 슬개건 파열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회복을 하신 후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제때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닥을 닦을 때 밀대를 이용해서 닦으면 좀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요? 예. 손으로 닦게 되더라고요. 무릎 꿇고? 네, 무릎 꿇고 손으로 닦으니까 무릎이 굉장히 아픈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도 있다고요. 네. 예전에 어머니들 청소하실 때 딱딱한 바닥인데도 무릎을 계속 대시고 바닥 걸레질을 하시고 청소하시던 모습이 많이 기억에 남은데요. 이렇게 고생하신 어머님들이신데도 불행하게도 이러한 자극이 지속될 경우 질환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슬관절 전방부 질환 중 전슬개 활액낭염이 바로 그 질환인데요. 우리 무릎 뚜껑뼈 슬개골 앞 피부 아래 부위에도 물주머니와 같은 주머니가 존재하는데 슬개골과 피부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과 슬개골에 가해지는 작은 충격들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정상적인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극이 과하게 되면 바로 전슬개 활액낭염으로 이 부분에 염증이 발생하고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슬개 활액낭염. 예, 이름이 좀 생소하고 어려운데 그러면 이 질환도 휴식이 최고의 치료 방법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전슬개 활액낭염의 진단 및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이학적 검사 및 MRI를 통해 확인 가능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휴식과 소염제, 냉찜질을 통해 염증과 부종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만성적인 경과 및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자극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부위별로 나타나는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개 이상의 뼈가 서로 만나는 부분 관절. 그 가운데 슬관절은 대퇴골과 경골 그리고 슬개골이 만나는 지점으로 하반신의 중간 부위에 위치한다. 최근 크게 부딪힌 적도 없고 특별히 다친 적도 없는데 무릎 앞쪽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젊은 환자가 늘고 있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예, 평소 앞쪽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주로 어떨 때 어디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좀 심하고요. 딱딱 소리가 납니다. 혹시 오래 앉아있는 직업이시거나 최근에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하시거나 하시나요? 예, 사무직 근무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운동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운전이나 사무 등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무릎에 무리를 주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슬개 대퇴 증후군으로 발전한다. 슬개골 안쪽 연골이 단단함을 잃고 약해지는 증상이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사무직으로서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있는 이 직업을 가지고 계셨고요. 최근 들어서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셨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연골 연화증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해본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슬개골에 부하를 주면서 움직였을 때 슬개골 부분에 통증이 유발되면 연골 연화증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겠고 이러한 통증들이 만성적으로 지속됐을 때는 MRI를 통해서 좀 더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 앞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슬개 대퇴 증후군은 만성적인 무릎 통증의 원인이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또 앉았다 일어설 때와 같이 슬개 대퇴 관절에 강한 압력이 가해질 때 통증이나 힘의 소실감을 느끼게 되는데 대퇴골에 움푹 들어간 부분과 슬개골의 볼록한 부분이 서로 맞닿아 마찰과 통증을 유발한다. 주로 엑스레이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네, 무릎이 전반적으로 아픈데 피거나 굽힐 때 좀 많이 아프고요. 자을 때나 자기 전에 좀 무릎이 많이 화끈거립니다.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픈 지는 꽤 오래됐는데 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무릎에 많은 무리가 가거나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일 같은 걸 하시나요? 네, 건설 현장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과도한 운동과 노동, 또 노화 과정과 과체중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
그 가운데 퇴행성 관절염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꼽히지만 최근 들어 젊은 층 환자가 늘고 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50대 후반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령이 아니기 때문에 절골술이라든지 관절경 치료를 통해서 이제 1차적으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고, 추후에 고령이 되셨을 때는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마모되면서 뼈와 인대가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자연 치유되지 않는 진행성 질환이다. 초기엔 약물이나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요법으로 호전될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관절 내시경이나 연골 재생술을 시행해야 하고 말기엔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해야 한다. 무릎에 통증이 있을 경우 환자들은 업무의 효율의 저하, 그리고 나아가 삶의 질의 저하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감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정신적인 측면에까지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의 부위별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환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이 막연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일 수 있겠고, 빠른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초기에 질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부위, 무릎. 무릎 관절은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임과 쓰임이 많아 노화 과정에 따른 퇴행성 질환을 유발하기 쉽다. 어떠한 질환보다 자기 관리가 필요한 무릎 통증. 나이를 감추기 위해 외모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퇴행성 변화도 적극적인 예방과 바른 생활 자세로 건강하게 관리해보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환자별로 겪고 있는 무릎 통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죠. 이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 이 건다는 표현보다는 다리를 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무릎 통증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 이 무릎 통증 때문에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나 봐요. 네, 우리 무릎에는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초승달 모양의 쿠션 역할을 해주는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내측이 조금 더 큰 모양으로 C 형태에 가깝고 외측이 좀 더 작고 O 형태에 가깝게 생긴 구조물입니다. 이 부분에 이상이 있을 때 보통 슬관절, 내측 혹은 외측의 관절선을 따라 통증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관절 운동이 제한이 되고 갑작스레 심한 통증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반월상 연골판이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연골판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무릎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 방법도 있겠죠? 보통 방향 전환이 많은 과격한 운동과 등산과 계단 같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쉽게 생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진단 및 검사로는 다른 무릎의 질환과 마찬가지로 이학적 검사와 MRI를 통해 확진할 수 있겠고, 치료는 나이와 활동 정도 그리고 MRI를 통해 확인된 파열의 형태와 그 정도에 따라서 전문의와 진료를 통해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적 치료에는 부분 절제술, 전 절제술, 봉합술, 이식술, 그리고 내측 관절염이 동반된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경우 절골술, 그리고 고령의 관절염이 동반된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다양한 선택지의 수술적 치료를 환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선택해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들은 이 군대에서 이 축구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군대 축구 때문에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렇게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무릎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인대 손상 또한 무릎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내측 및 외측 측부인대 손상 시에도 무릎의 내측과 외측 손상 부위에 통증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축구나 과격한 운동 시에 흔히 발생하는 직접적인 충격과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시 발생할 수 있겠고, 심할 경우에는 불안정증을 호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축구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상 속에서 손상을 많이 입으실 것 같은데요.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학적 검사와 부하 엑스레이 그리고 MRI를 통해 손상 정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후에 손상 정도에 맞게 치료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부분 파열이나 염좌의 경우 보존적 치료로 소염제, 냉찜질, 보조기 등의 치료를 우선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인대의 구조물이나 그런 추가적인 손상이 없는 내측 측부인대 단독 파열의 경우에는 회복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우선 보조기 적용과 자발적인 회복의 경과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회복이 안 되고 지속적인 불안정증을 호소하는 내외측 측부인대 손상 시에는 인대 재건술까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인대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대증적 치료로도 완화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인대보다도 더 심하게 다쳤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연골이 손상됐다 하면은 이건 좀 말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예. 네, 무리한 활동과 외상은 드물지 않게 골연골, 연골의 손상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무릎을 구부리거나 다리를 딛거나 할 때 지속적으로 슬관절 내외측 안쪽 막연한 부위에서 시큰하고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간혹 떨어져 나온 연골 조각이 유리체가 되어 관절 내에서 돌아다니며 2차적인 통증과 손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골 연골 조각이 유리차가 된다고 하니까 이건 어느 정도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런 경우 보통 보존적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활동에 제한이 생기게 되어 수술적인 치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심한 관절염과 관절 변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엑스레이 및 MRI를 통해 위치와 크기를 확인한 후 연골 이식술, 연골세포 이식술, 줄기세포 이식술, 미세천공술, 절골술,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위별로 나타나는 무릎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신데, 저는 이 무릎 통증 하면은 먼저 십자인대 파열이 떠오르거든요. 이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도 많이 있죠. 예. 네, 사실 무릎의 구조물 중에 보이지 않게 안쪽에서 열심히 제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인대가 바로 이 십자인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심한 무릎의 외상과 과격한 운동 시 흔하게 손상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슬관절 부위별 통증 중 무릎 안쪽 막연한 곳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일 수 있겠고,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는 과정 중에서 통증이 심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로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전방 십자인대의 경우 무릎이 앞으로 빠지는 듯한 불안정한 느낌, 후방 십자인대의 경우 뒤로 빠지는 듯한 불안정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간혹 스포츠 선수들 보면 십자인대 손상을 입어서 한 시즌 쉬기도 하고 또 나중에 재발하는 경우도 망망 있잖아요. 이 십자인대 치료를 하고 나서의 예후가 어떻습니까? 네, 십자인대의 경우 경증의 부분 파열이나 염좌의 경우 소염제, 냉찜질, 보조기를 통해 우선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정도로 완전히 파열되는 경우는 다른 구조물들의 손상과 동반이 되어 있을 경우에도 치료하지 않을 시에는 불안정증과 이런 관절염을 심화시켜서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인대 재건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치료를 해야 하며, 이후 보조기를 착용하고 회복 시기에 맞게 재활 지침을 따라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젊은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하니까 운동 때문에 혹은 외상 때문에 이렇게 무릎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이에 반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절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절염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가요? 네, 무릎의 부위별 통증 중 모든 부위의 통증이 결국 이 관절염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관절염의 경우 무릎의 부위별 통증 중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부위에 해당하는 통증을 다양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무릎 전반에 걸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진단을 위해서는 엑스레이가 기본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 관절염, 특히 어르신들은 이 관절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정말 못 살겠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이 관절염이 생긴다면 정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관절염에도 단계가 있어서 치료도 그 단계별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증의 경우 대증적 치료로 소염제, 냉찜질, 보조기, 관절 주사 등을 우선 시도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지속되고 악화되어 관절 운동의 제한 및 관절의 병형과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 중 한 구에게만 관절염이 있는 중년의 경우에는 절골술을, 심한 관절염 혹은 고령의 관절염 환자의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릎 통증 예방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무릎의 통증 발생 전에 혹은 발생 후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 적절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운동이 너무 부족하여 근골격계가 약할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운동이 너무 과해 무릎에 무리가 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휴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보내주는 귀중한 이상 신호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우선 지금까지 하던 활동과 업무에서 조금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손상과 이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따라서 적절한 휴식이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영양입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 손상되고 이상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에는 적절한 휴식과 함께 적절한 영양이 그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영양 또는 휴식, 이 두 개가 함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진료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무릎의 부위별 통증에 대하여 들으신 부분을 기억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과 이상 신호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를 요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진료는 더 큰 악화를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끝으로 적절한 진료가 꼭 기억할 것이 되겠습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은 부위별로 나타나는 무릎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릎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통증 없이 앉았다 일어날 때 뚝 소리가 나는 것은 정상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세모가 되겠습니다. 세모요? 네. 통증이 없이 앉았다 일어날 때 나는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통증이 소리와 함께 항상 동반이 된다면 이것은 이상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원래 겨울보다 여름에 무릎이 더 시큰거린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인 것 같습니다. 추세에 보면 겨울에 좀 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시는 고령의 환자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 네. 또 겨울이나 여름에 상관없이 관절염 환자분들은 항상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서 X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염 환자는 매일 만보 걷기가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대답은 X인 것 같습니다. 만보라는 보행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제 관절염 환자분들이라면 관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만보보다는 본인에게 적합한 그만큼의 보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요.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연골이 빨리 닳는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대답은 O인 것 같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게 되고,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게 되면 연골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닳을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 무릎에 찬물을 빼게 되면은 계속 빼게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인 것 같습니다. 무릎에 찬 물을 한번 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물이 계속 차는 것은 아니고요. 무릎의 질환이 해소되지 않고 원인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릎에 물이 계속 차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이 자전거 타기는 무릎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이다. OX 중에 어느 걸까요? 과하지 않다면 저는 O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자전거 타기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완전히 실리지 않은 채로 하체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무릎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시간을 하게 된다면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무릎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운동을 하고 나면 무릎 왼쪽에 통증이 오면서 뚝뚝 소리가 나고 무릎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인대 손상을 의심해봐야 하는 건가요? 네, 소리가 나고 무릎에 힘이 빠진다. 이게 인대 손상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무릎의 통증은 분명 무릎에 이상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선 무릎 통증 부위에 따라 어떤 이상인지 다르게 의심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다친 적이 있거나 어떤 특정 날부터 무릎에 통증이 시작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인대 손상부터 의심하기보다 다른 질환을 우선 감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릎 전방부의 통증의 경우 슬개골 연골 연화증과 내측 추벽 증후군 그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통증이 무릎의 관절선을 따라 발생하고 보행 및 계단 이동 시 무릎에 갑자기 통증으로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 내측 혹은 외측의 반월상 연골판 손상을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이 출산 후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이 통증이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합니다. 무릎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흔히 출산을 하고 나면 뼈가 약해진다고들 하잖아요. 이것도 좀 통증이 있다면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인 건가요? 네, 우선 출산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또 행복이 되는 중요한 일인데요. 아기를 출산한 후 무릎이나 여러 관절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선 출산은 체력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에서 큰 소모가 따르기 때문에 분명 인체 여러 부분에서 이상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 전신 건강과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체력의 저하는 인체 여러 부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통증을 좀 더 기민하게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출산 자체로 관절 부위에 이상이 생기거나 손상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 출산을 준비하는 인체는 산도가 존재하는 골반 관절의 유연성을 위해 준비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신 인대와 관절은 정상보다 많이 이완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충분히 회복한 후 인체의 활동을 점진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 관절 통증에 중요하며, 만약 이 과정에서 너무 이른 시기부터 무리한 활동을 할 경우에 분명 관절의 손상 또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4년 전 연골 파열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술 후 별 이상 없이 생활을 해왔는데 요즘 조금만 무리하면 무릎이 보호르면서 통증이 있습니다. 혹시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하는 건가요? 네, 연골 파열 때문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다시 그 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생겼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수술을 받으신 지 4년이 되신 분으로 환측의 반월상 연골판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반월상 연골판보다 부하나 충격에 대하여 정상적인 쿠션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과정에서 골 연골의 손상과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해 관절의 급성기적 염증이 반복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추후 활동 시에 보호대를 착용하시면서 무리한 활동은 우선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끝으로 무릎 통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릎 통증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네, 제 생각에는 무릎 통증은 가랑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무릎의 가벼운 신호들도 무시하게 되면 큰 질환으로 젖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부위별 나타나는 무릎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유현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무릎 관절 통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증상에 따른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요즘은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뭔가 무릎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아프다면 꼭 병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